네, 안녕하세요. 캐나다와 공감 아빠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세계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가지고 강의를 하여튼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리려고 합니다. 올리고 있고요. 그래서 영상이 조금이나마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 종사자 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사실은 영상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제가 또 구독자 분들이 많이 늘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제가 아는 것을 좀 이렇게 널리 전하기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궁금하시면 지금 제 영상 함께 보시죠. 네, 그럼 프로젝트 파이낸스 리스크와 보안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지난 시간 1부, 그 다음에 오늘 2부 이렇게 해서 사실 두 번에 걸쳐서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유튜브 영상 특성상 또 편집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면은 사실은 다들 힘드실 것 같아요. 다들 힘들고 더 재미없고 제 입장에서도 좀 설명을 이게 시간에 대한 압박 때문에 막 하다 보면은 사실 더 제가 이거를 그 영상 초기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영상 찍는 이유는 사실은 제가 지금은 캐나다 와서 이 프로젝트 파이낸스 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그동안 이제 워낙에 이쪽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그냥 자만하다 그래야 되나? 교만한 말로는 제가 재능 기부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왕 좀 알려드리려면은 자세하게 조금 더 많은 내용을 알려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사실, 개인적인 욕심이 좀 있습니다. 욕심이 있어서, 하다 보면은 사실 이 재무위험만 가지고도 30분 이상이 걸릴 수 있고 해서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미리 좀 죄송하다는 양해를 구하고 제가 요 한 항목이 만약에 한 10분 넘어가면 좀 끊어서 유튜브들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제가 이거를 편법을 써가지고 괜히 영상 수를 늘리기 위한 그런 의도는 사실 없는데 또 그렇게 또 안 좋게 또 바라보실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하고요. 사실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들 중에는 해외 프로젝트 파이낸스 하실 때 관련된 내용들이 좀 많이 있어서 조금 제가 그동안 했던 경험이라든가 좀 그런 거를 좀 살을 붙이다 보면은 좀 시간들이 오래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자막 작업은 할 자신이 없고요. 제가 쓸데없이 말이 많아서요. 자막 작업은 못할 것 같고 최대한 내용을 알아서 화면 정지를 해서 이 내용을 복습하시고 제 영상을 좀 빨리라도 들으시면서 끝까지 좀 들어주시고 물론 쓸데없는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중요한 부분은 잘 좀 이렇게 정리를 해두셔야지 나중에 실무에서 좀 유용하게 쓰실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각설하고 재무위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위험은 내용은 운영비용 증가, 그 다음에 환율 및 이자율 변동에 따른 뎁 서비스 코스트 증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뎁 서비스 코스트는 원리금 상환 금액을 말하는 겁니다. 뎁 서비스가 이자 플러스 원금에 대한 거를 데피니션이 이제 뎁 서비스고요. 그래서 감소 방안을 보면은 적정한 상환 스케줄을 짜야 된다. 이 재무 위험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프로젝트 컴퍼니가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겁니다. 원리금 상환을 못하는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캐시플로우가 예상대로 안 나올 수도 있고 물론 그런 원인들이 크지만 어쨌든 또 다른 위험으로는 갑자기 프로젝트가 예상했던 하여튼 캐시플로우 안 나와서 원리금 상환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적정상한 스케줄을 짜줘야 된다. 그래서 상환 기간은 잘 아시겠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대부분 10년 이상이죠. 10년 이상이라는 상환 기간. 그다음에 거치 기간은 공사 끝나고 바로 원금 상환이 안 되죠. 왜냐하면은 뭐 바로 공사 완료하자마자 캐시플로우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거치 기간을 6개월을 많이 줍니다. 보통 1년까지는 사실 못 주고요. 보통 통상 이제 6개월, 그 다음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는 3개월 정도 거치 기간을 주게 되는데요. 거치 기간 동안은 잘 아시다시피 원금 상환은 안 하고 이자 상환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렌더 입장에서는 이 거치 기간에 상환되는 이자 금액까지 포함해서 펀딩을 대부분 하게 되고, 해외 프로젝트는 그 트렌치가 또 별도로 워킹 캐피탈과 더불어서 또 따로 있는 경우도 심지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거치 기간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테일 헤비 리페이먼트는 사실 약간 이제 스폰서 페이버릴 조항입니다. 스폰서한테 페이버를 주기 위한 조항인데, 이거는 원금 상환 금액 포션을 뒷부분에 좀 늘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단에는 원금 상환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줌으로 인해서 어떤 캐시플로우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뒷단에 좀 가서 원금 상환 금액을 좀 많이 이제 늘려줘가지고 프로젝트 컴퍼니가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사실 렌더 입장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렌더는 어쨌든 간에 이퀄 페이먼트를 가장 선호하고, 더 앞단에 많이 주면 당연히 더 좋겠죠. 자기 돈을 빨리 회수하니까요. 프로젝트 파이낸스는 아시다시피 미래 예측 현금이 계속해서 제대로 나와서 10년 이상이 이제 렌더 입장에서는 지속이 돼야 되기 때문에, 렌더 입장에서 사실은 물론 예상을 하고 시작은 하지만, 모든 리스크를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에 대한 이 플랜은 사실은 더 빨리 받으면 좋은 거죠. 스폰서는 더 늦게 주면 좋은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이제 스폰서한테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 트렌드는 사실은 이퀄 페이먼트 방식을 가장 선호는 하지만, 들쭉날쭉한 그런 캐시플로우, 원금 상환 캐시플로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나중에 이제 DSCR이라는 게 있습니다. DSCR은 뭐냐면은 원리금 상환을 하고도 얼마나 그러니까 원리금 상환할 수 있는 그 캐시플로우의 그 스트롱하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지표. 그래서 보통 DSCR이 1.0이 넘어야 원리금 상환에 이제 문제가 없는데, 1.0 가지고는 사실 렌더 입장에서는 약간의 어떤 가정이 빗나가면은 1.0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렌더는 1.2 이상, 정말로 양보하면 1.1에서 1.15 정도가 이제 DSCR이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것도 또 이제 따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캐시플로우 하실 때 파이낸셜 모델이라는 거 엑셀로 이제 저희가 모델링 작업이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 캐시플로우를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이러한 리스크들을 전부 다 이제 어느 정도 뭐 반영할 수 있는 건 최대한 반영을 해가지고 시나리오 분석을 해요. 그래서 시나리오 분석은 뭐 베스트 케이스, 베이스 케이스, 워스트 케이스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죠. 사실은 렌더 입장은 베스트 케이스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렌더는 자기 돈만 잘 받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렌더가 가장 보는 거는 베이스와, 특히 렌더가 집중하는 거는 워스트 케이스인 거죠.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일 때 원리금 상환이 진짜 가능하냐, 그걸 이제 렌더는 보는 거고요.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제 워스트 케이스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베스트 케이스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젝트가 정말 잘 됐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나의 그 리턴, 수익성은 정말 얼마나 되냐, 투자 수익률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이제 펀드들입니다. 펀드. 에쿼티로 참여하든 뭐 후순위를 참여하든 중순위를 참여하든 펀드 입장에서도 이제 베스트 케이스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익률의 레인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주주하고 스폰서하고 또 이제 프로젝트 컴퍼니하고 펀드는 또 협의를 하게 되는데, 렌더는 제일 중요한 게 베이스하고 이제 워스트, 특히 워스트에 집중을 해서 이 아까 말씀드린 이제 DS
CR 비율이 워스트 케이스일 때 1.05, 1.1 뭐 이렇게 나오는 기준으로 캐시플로우를 역으로 맞추는 거죠. 역으로 원리금 상환 금액을 거꾸로 이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 금액이 요새는 뭐 이퀄 페이먼트도 아니고 테일 헤비나 이렇게 될 수는 있지만 계속 들쭉날쭉합니다. 원금 상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똑같은 금액이 나오지가 않죠. 예, 아까 같이 역으로 맞췄기 때문에. 그런 프로젝트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신재생이에요. 사실 신재생은 한 10년 정도면은 원금 상환을 한 10년에서 10년 미만까지도 하니까요. 근데 프로젝트 그 신재생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거의 그런 식으로 맞춰서 파이낸싱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있다. 그래서 불균등 상환이 요새는 대세다. 이퀄 페이먼트 균등 상환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랜더 입장에서는 리스크가 큰 사업일 것 같고 불안하다고 하면 당연히 균등 상환을 하시는 게 좋죠. 다음은 뭐냐면 이제 스폰서가 부족 자금을 지원한다. 그래서 캐시 디피션스 서포트, 줄여서 CDS인데요. 이게 가장 제가 PF 강의할 때 설명드렸던 주주가 책임져야 되는 것 중에 코퍼레이트 파이낸싱과는 틀리지만 일정 금액까지 바운더리를 두고 리밋을 두고 이제 지원을 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바로 이제 리미티드 리코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리미티드 리코스가 이 CDS 형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즉 원금 상환 재원이 부족했을 때 주주가 일정 금액까지는 제한된 금액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그 금액까지는 지원을 해서 원금 상환이 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리미티드 리코스 방식으로 간다. 다음은 이제 재무 판매 가격을 비용에 연동한다. 이건 제품 판매. 이건 뭐냐면 이제 비용이랑 판매 금액이랑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이런 거, 어떤 연동, 띄고 인상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맞춰 놓음으로 인해서 비용은 계속 올라가는데 매출은 계속 플랫이 돼버리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캐시플로우가 당연히 좋지 않기 때문에 원금 상환 재원이 계속해서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 가격하고 이 비용하고 같이 이제 좀 잘 연동을 시켜놔야 된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발전소라고도 이제 제가 발전소를 제일 많이 했기 때문에 발전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연료 금액에 대한 해당 부분만큼 최소한 이제 그 전기비에 녹여가지고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연료 비용이 뭐가 됐던 간에 그 금액이 그대로 옵테이커 그 계약의 패스스루가 돼가지고요. 그 금액만큼은 저희가 매출로 회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료 상승이나 연료 금액 인상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거랑 똑같이 매칭을 해서 옵테이커가 지급을 하게끔, 세일이 발생하게끔, 매출이 발생하게끔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지 않나. 환율 및 이자 변동에 따른 게 여기 없는데,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일단 환율 리스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자는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스에서 10년 이상이기 때문에 이자가 안 올라가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가 또 급격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사실 예상치 못하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PF에서 당연히 원리금 상환이 빵꾸 날 수 있는 확률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냥 고정금리로 쭉 가져가면은 제일 베스트예요. 사실 그럼 리스크가 없죠. 이자 리스크는 고정금리로 가져가면 리스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근데 만약에 랜더 입장에서는 좋은데 스폰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요새같이 저금리 시대에 이자가 거의 변동도 없고 잘 안 올라가는데 덮어놓고 고정금리로 쭉 깔아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를 지금 만약에 뭐 2%인데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바꿨더니 10년짜리 고정금리로 바꿔야 되잖아요. 한 번에. 근데 이건 5%예요. 그럼 3%만큼이 손해를 보는 거죠. 프로젝트 컴퍼니에. 만약에 변동으로 했으면 주지 말아야 될 3%의 이자 비용을 더 내는 꼴입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컴퍼니의 스폰서 입장에서는 이자를 고정으로 가는 포션을 상당히 줄이고 싶은 거죠. 이자 비용의 리스크를 부담하기 싫으니까, 높은 이자 비용을 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변동 이자의 포션을 더 늘리고 싶어 합니다. 반면 랜더 입장에서는 프로젝트 캐시플로우를 픽스하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스의 정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정금리 포션을 더 늘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정금리 들어오는 그 렌더 그룹들이 있고 이 그 변동금리 들어오는 이 렌더 그룹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션들을 섞습니다. 예를 들면 그 뭐 50대 50, 50%는 변동, 50%는 고정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뭐 70%를 고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포션들을 이제 많이 섞게 되는 거죠. 보통은 변동금리보다는 고정금리 포션을 많이 가져가는 게 일단 추세고요. 그래서 고정금리 렌더의 대표적인 주자가 국민연금, 그리고 뭐 삼성화재, 삼성생명, 그다음 뭐 이런 데들, 교보생명. 결론은 뭐냐? 새마을 뭐 금고. 새마을 금고는 변동도 되고 고정도 되겠네요. 예. 결론은 뭐냐면은 그 생보사나 연금이나 화재보험사 이런 데들은 전부 다 이제 고정금리를 쏘는 데고요. 이 변동은 다 은행입니다. 은행. 예. 일반 시중 은행들은 고정금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변동금리를 쏘는 거죠. 그러면은 해외는 어떠냐? 해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렌더가 그냥 뭐 제가 연태까지 했던 해외 프로젝트들은 100% 예, 전부 다 은행입니다. 은행. 예, 프랑스계 은행, 일본 은행, 영국 은행, 그다음에 저희 한국의 뭐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이 은행들 예, 전부 다 은행이니까 은행은 고정금리를 쏠 수가 없습니다. 예, 은행은 고정금리를 쏠려면은 은행 안에서 내부적으로 무슨 고정금리로 변동을 바꾼 그걸 쏴야 되는데 거의 그거는 이제 안 한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해외 프로젝트의 이자율 변동 리스크는 금리 스왑을 합니다. 스왑. 예, 스왑 들어보셨겠죠. 예. 그래서 금리 스왑을 해서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이제 스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스폰서 입장에서는 변동금리를 더 가져가고 싶어 하죠. 그러나 렌더는 고정금리를 갖고 싶어 하니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그 파이낸싱 참여자가 다 렌더가 다 은행이다 보니까 결국은 어쨌든 변동금리 가지고 수합을 해야 되고 그래서 스폰서하고 내고 하는 게 수합에 대한 포션입니다. 즉 고정금리화 시키는 수합의 비율을 전체 롱금액의 예를 들면 뭐 한 70%까지만 한다. 그러면은 70%는 일정 기간 이후에 이제 수합이 되는 거고 고정으로 나머지 30%는 그냥 변동금리로 들고 가는 거죠. 그 얘기는 아까 한국에서 고정금리를 생보사가 들어가고 은행이 변동금리 들어가서 일정 포션으로 나누는 그 효과와 똑같이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는 은행이 변동금리만 들어오고 이자율 수합을 통해서 고정금리화 시켜야 되는데 최근 트렌드는 100% 고정금리 수합이 되는 게 아니고 일정 비율 원금의 뭐 한 70, 80%까지만 고정금리 수합이 되고 나머지 20, 30%는 이자율을 그냥 변동금리 포션으로 열고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시장 환경이 렌더 쪽에 렌더가 훨씬 스트롱하고 시장에서 렌더 완전 우위 시장이면 이 고정금리 수합 포션이 계속 올라가고요. 이게 스폰서 쪽에 좀 유리한 시장이나 어떤 리저너블한 시장이면은 그래도 한 20, 30%는 변동금리 포션을 이제 고정금리 수합을 안 하고 이제 열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외 프로젝트의 환은 어떻게 그럼 해지를 할 수 있냐? 아시겠지만은 그 론은 전부 다 거의 달러로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달러 아니면 유로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결론은 로컬 통화만 쓰는데 대표적인 게 뭐 예를 들면 그냥 한국으로 할게요. 한국의 코리아 원은 한국밖에 안 쓰잖아요. 해외에서 쓰지 않죠. 그리고 기축 통화도 아닙니다. 옌하고 유로, 달러 이렇게 세 가지만 이제 기축 통화고 원하는 기축 통화도 아니니까 국내에서만 써야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드는 겁니다. 한국에 이제 그 한전이 발전소를 예를 들면 한전에서 전기를 사주는 거죠. 한국전력에서 전기를 사주는데 한전에서 전기 사준 금액을 뭘로 줍니까? 달러로 주면 좋은데 달러로 안 주겠죠. 원화로 주겠죠. 원화로 주면은 원리금 상환은 이자로 해야 되는데 매출은 원화로 발생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비용 예를 들면은 그 EPC 계약을
이제 한국 건설사랑 했어요. 그럼 한국 건설사한테 이제 원화로 주는 거죠. 그러나 이제 물론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은 한국 건설사가 사오는 발전 설비들, 터빈이라든가 뭐 보일러든가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해외 게 많아요. 해외에 뭐 지멘스라든가 GE 거 뭐 이런 걸 대부분 쓰기 때문에 결국 걔네한테는 또 거의 달러로 대부분 주겠죠.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렌더한테 달러로 파이낸싱 해가지고 건설비의 일부 그런 기자재 값이나 이게 거의 뭐 그 포션이 크죠.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일단 그대로 달러로 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제 운영이라든가 나머지 이제 원화로 비용을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여기서 이제 한전에서는 원화로 매출을 받는 거죠. 그러면 프로젝트 컴퍼니 입장에서는 원화로 줘야 되는 거는 이 매출 원화하고 원화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은 결국 뭐만 남냐면은 나중에 이 캐시플로우 상에서 남는 캐시 중에 원리금 상환할 때만 문제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환 리스크를 제거하려면은 환수합을 해주면 됩니다. 사실 환수합을 해주면 되는데 뭐 지금 일단 원화는 국내에서만 뜨고 환수합도 안 된다는 전제예요. 환수합을 만약에 하더라도 그 환 비용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그거는 렌더도 바라는 바가 아니고 스폰서는 더더군다나 바라는 바가 아니죠. 결론으로 봤을 때 그럴 경우 이제 환 리스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결론은 한전에서 원화를 주는데 그 원화 주는 시점, 지급하는 시점에 달러, 커런시 익스체인지 원화 대 달러 금액 그걸 확인하고 그 환에 맞춰서 환율 차이에 맞춰서 그 결국 원화를 더 줘야 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1,000원이다. 1,000원이기 때문에 환율이 뭐 바꿨을 때 1,000원이다. 달러를 1,000원에 해당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매출이 원래 한전에서 1,000원 100원만 줘도 되는데 지금 환율이 뭐 예를 들면 달러가 2배가 비싼 거예요. 예를 그냥 들게요. 쉽게 이제 계산을 해야 되니까 2배가 비싸다라고 하면은 그냥 원래는 원화로 따지면은 뭐 1,000원만 주면 되는데 2배 비싸니까 2,000원을 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바꿨을 때 그 달러만큼의 금액과 이퀴블런트 되기 때문에 그래서 커런시 익스체인지 되는 그 비율 변동에 따라서 이거를 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좀 제가 설명을 잘 지금 못하는 것 같은데 개념은 좀 아시겠죠? 무슨 개념이신지. 그래서 보상 차원에서 자국의 그 로컬 통화를 더 줘서 그거를 커런시 익스체인지에서 바꿨을 때 달러가 손해 안 보게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매출의 모든 금액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일단은 뭐 비용으로 나가는 비용들, 그러니까 뭐 원화로 알아서 그렇게 해서 그대로 상쇄되는 비용 빼고 그 나머지 포션에서 원리금 상환을 줘야 되는 그 비용에 해당하는 그 매출이 나오는 포션만큼을 그런 식으로 이제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 좀 이게 식으로 나중에 계약서 식으로 보시면 아마 이해가 더 편하실 것 같아요. 지금 하여튼 개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환 리스크를 해결을 해야 되고, 근데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환은 해결을 했는데 한전에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야, 나 더 못 줘.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한전의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프테이커의 크레딧이 또 중요한 리스크가 되고, 해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 정말 한전은 뭐 크레딧이 좋으니까 이런 리스크는 없는데, 예를 들면 아프리카 정말 국가 등급이 되게 낮은 국가에서 발전소 개발을 할 때, 발전소 어떤 사업을 할 때는 보통 이 오프테이커들, 발전소 같은 경우에 오프테이커는 그나마 전력공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국가 등급과 같거나 크레딧이 하나 떨어지는데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는 등급들이 낮아가지고 좀 문제긴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런 오프테이커가 그 이행을 안 했을 때 결국은 렌더 입장에서 요구하는 게 그 정부에서 백개런티를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가버먼트가 그 오프테이커의 리스크를 백개런티 하는 거를 또 렌더가 많이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또 리스크를 또 나중에 상쇄를 시켜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예, 제가 사실 이것만 가지고도 지금 거의 한 20분 가까이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실무를 하시다 보면은 다 나오는 내용이고요. 다 알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사실 책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설명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왜냐하면은 실질적으로 이런 과정을 해봤어야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귀찮잖아요. 이것도 막 일일이 설명하려면. 그래서 아마 안 하는 경우들도 많은데, 저는 일단 최대한 많은 부분을 또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어서 또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재무 위험만 하고요. 다음에 정치적 위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